빈집의 모험. 로널드 아데어 경이 살해되어 온 런던이 들끓자 사교계가 충격에 빠진 것은 1894년 봄이었다. 당시 사건의 내용은 알려졌지만 범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너무 뚜렷이 드러났기 때문에 사실을 모두 공개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그 후 1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참으로 이상하게 종결됐던 그 사건의 미공개 내용을 내가 발표할 기회가 생겼다. 이것만 봐도 확실히 흥미로운 사건이었던 게 틀림없다. 하지만 그 흥미로움도 나중에 생긴 전혀 뜻밖의 유사한 사건에 비하면 별거 아니었다. 그 유사한 사건은 내 인생에서 어떤 것보다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끔 그때의 감정들이 교차하며 전율이 일어날 때가 있다. 셜록 홈즈를 알게 된 이후부터 나는 범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가 행방불명된 후에도 언론에 발표된 갖가지 사건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왔다. 때로는 그의 수법을 응용해 문제 해결을 나름대로 시도해보기도 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 여러 가지 사건 중 이 로널드 아데어 경의 비극만큼 내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은 것도 없었다. 결국 그 사건은 한 명 또는 몇 명이 함께 저지른 고의적인 살인이라는 배심원들의 편결이 있었지만, 셜록 홈즈의 죽음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인지 나는 조서를 읽어본 후 통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은 홈즈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큰 관심을 가졌을 몇 가지 점들이 있어서 경찰도 그의 도움을 받았을 게 틀림없다. 그동안 활약하면서 보여준 놀라운 관찰력과 재빠른 두뇌 회전을 봐도 경찰 이상의 일을 해냈을 것이다. 나는 회진을 다니며 하루 종일 그 사건에 대해 생각했다. 분명히 이해가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당시 세상에 알려졌던 사실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봤던 것이다. 로널드 아데어 경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식민지 지사였던 메이노드 백작의 둘째 아들로 파크레인가 427번지에서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는 수준 높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며 그 사이에서 평이 좋았고 특별한 점은 없었다. 한때 에디스 우들리 양과 약혼을 했다가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에 파혼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 뭔가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있었던 건 아니라는 것이다. 그 후로도 아데어 경의 생활은 조용히 흘러갔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늘 변함없이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가볍게 만났을 뿐이었다. 이렇듯 평범한 삶을 살아왔던 젊은 귀족이 어느 날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살해를 당했다. 1894년 3월 30일 밤 10시에서 11시 30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아데어 경은 평소 트럼프 게임을 즐겼지만 도를 넘어설 만큼 큰 도박을 한 건 아니었다. 그는 3곳의 카드클럽에 가입해 있었는데 살해된 날은 그중 한 곳인 바가텔 클럽에서 휘스트 게임을 하고 있었다. 살해되기 전날 오후에도 거기서 게임을 했다고 한다. 같이 그 판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날 휘스트 게임이 특별히 격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로널드 경이 5파운드 이상 잃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재산이 꽤 많은 사람이었으므로 5파운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거의 매일 클럽에 들러 카드 게임을 했던 그는 언제나 따는 편이었다. 사건이 일어나기 2, 3주일 전에도 모란 대령과 한편이 되어 상대편이었던 고드플리 밀러와 발모 오럴에게서 420파운드를 딴 적이 있었다. 살해된 날 밤 10시 정각에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와 여동생은 친척 집에 가고 없었다. 하녀의 말에 의하면 그가 거실로 이용하고 있는 3층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방에 난로를 피우면서 창문은 열어놓은 상태였다. 그리고 11시 20분에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돌아올 때까지 그 방에선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가 밤 인사를 하러 3층 방으로 갔는데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없고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다.
그래서 여동생과 하녀까지 가세해 문을 쾅쾅 두드리며 큰 소리로 불러봐도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었다. 결국 문을 부수고 들어가 봤더니 아데어 경이 테이블에 엎어져 있었고 머리는 권총을 맞아 끔찍하게 깨진 모습이었다. 그런데 방 안에는 권총이나 흉기 같은 것은 없었다. 다만 테이블 위에 돈과 쪽지가 놓여 있었는데 총 17파운드 10실링의 돈과 클럽 친구들의 이름 옆에 액수를 적은 쪽지였다. 아마도 게임에서 딴 돈을 계산하고 있었던 중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 사건은 조사를 해가면서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다. 우선 그가 왜 방 안에서 문을 잠갔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렇다면 범인이 살해 후 문을 잠그고 창문으로 도망쳤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 또한 증거가 불충분했다. 창문 높이가 최소한 6m는 되고 창문 바로 아래는 꽃밭인데 뭉개지거나 밟힌 흔적이라고는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꽃밭을 지난 잔디밭에도 아무런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럼 결국 안에서 문을 잠근 사람은 로널드 경 본인이라는 얘긴데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죽은 것일까? 벽을 기어올라 창문으로 들어갔다면 분명 어떤 흔적이라도 남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멀리서 창문으로 권총을 쐈다면 그렇게 명중시킨다는 건 대단한 실력 아닌가? 하지만 파크레인가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고 근처엔 마차 정류장도 있어 아무도 총소리를 못 들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어쨌든 사람이 죽고 총탄도 발견되었다. 탄두는 버섯처럼 끝이 눌려 찢겨져 있었다. 로널드 아데어 경은 평소 원한을 산 적이 없고 방 안에 있는 현금과 귀중품 등이 그대로 있는 데다 살해의 동기조차 찾을 수 없어 사건 해결은 더 어렵게 꼬여갔다. 나는 이런 사실을 계속 생각하며 수수께끼를 풀고자 하루 종일 고민을 했다. 사건을 풀어갈 때는 가장 사소한 점부터 짚어가야 한다고 늘 홈즈가 강요했던 것처럼 그 사소한 점이 무엇일까를 거듭 생각해봤지만 결국 그 자리에서 맴돌 뿐이었다. 저녁 6시 무렵 나는 파크레인가로 갔다. 길가에 몇 사람이 모여 서서 어느 집의 창문을 쳐다보고 있었다. 바로 아데어 경의 집 창문이었다. 그들 중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단정한 차림의 남자는 타복 형사인 것 같았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수다스럽게 떠들고 있었다. 그런데 듣다 보니 너무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한심하게 짓거리고 있어서 그 자리를 떠나려고 뒤로 물러났다. 그러다 그만 뒤에 서 있던 노인에게 부딪혀 그가 들고 있던 책 몇 권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노인이 얼른 책을 주워드는데 그중 나무 숭배의 기원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에게 죄송하다고 깍듯이 말했다. 그런데도 노인은 무척 아끼는 책인 것처럼 꽉 움켜쥐고 지독한 욕을 퍼부어대고는 떠나버렸다. 나는 너무 황당한 나머지 노인의 모습이 안 보일 때까지 한참이나 바라보고 서 있었다. 아데어 경의 집은 낮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높이가 1.5m도 안 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정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문제는 창문이었다. 거기로 올라가기 위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수도관이라든지 홈통조차 없었다. 그곳으로 올라가는 건 불가능해 보였다. 나는 점점 더 혼란에 빠져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집에 도착한 지 채 5분도 안 되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렸다. 방문객은 놀랍게도 아까 내가 책을 떨어뜨렸던 바로 그 노인이었다. 그는 여전히 책을 들고 있었으며 뭔가 알 수 없는 야릇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내가 놀라게 해드렸나요? 노인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왠지 기분이 찝찝해서요. 선생이 이 집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좀 전에 일을 사과하려고 잠깐 들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미안했죠.
그런데 저를 알고 계십니까? 네, 저도 바로 근처에 살고 있어요. 처치가 코너에 있는 작은 책방을 운영하고 있죠. 선생도 책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제 서점에도 좀 들려주세요. 영국의 조류, 카타러스 시집, 신성 전쟁, 전부 귀한 책들이군요. 저 책장 두 번째 칸은 5권이 더 있어야 채워지겠어요. 저렇게 놔두니 별로 안 좋은데요. 나는 책장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다시 얼굴을 돌렸는데 세상에 놓이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셜록 홈즈가 웃음을 머금으며 서 있지 않겠는가. 난 멍하니 그 얼굴을 바라보았다. 몇 초쯤 지난 건 기억이 나는데 그 후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야말로 나는 기절을 했던 것이다. 세상에 태어나 그런 일은 처음 겪었기 때문이다. 깨어났을 땐 홈즈가 플라스크를 들고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왓슨, 깨어났군. 정말 미안하게 됐어. 자네가 그렇게 감동할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 많이 듣던 홈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의 팔을 움켜잡았다. 홈즈, 정말 홈즈 맞나? 자네가 살아있다니. 아니, 어떻게 땅속에서 올라올 수 있었지? 잠깐, 지금 그런 얘기를 들어도 괜찮겠어? 극적으로 나타나 자네를 놀라게 해준다는 게 이렇게 괜한 짓이 되고 말았으니 말일세. 괜찮아. 근데 난 지금 내 눈을 의심하고 있네. 그러면서 나는 다시 한번 그의 팔을 잡았다. 옷 아래로 분명 힘있는 그의 팔이 만져졌다. 유령은 아니군. 자네가 살아있다니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 하여튼 이리 와서 앉아봐. 그런 깊은 벼랑에 떨어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 돌아올 수 있었는지 얘기 좀 해보게. 그는 책방 주인의 허름한 코트를 입은 채 분장에 쓰인 흰 수염과 책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는 전보다 더 마르고 얼굴도 창백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지금 몸을 펼 수 있게 돼서 살 것 같네. 키가 큰 내가 몇 시간 동안이나 몸을 웅크리고 있자니 정말 힘들더라고. 왜냐하면 오늘 밤 위험한 일이 있거든. 자네 생각 있으면 또 한번 밤의 모험을 해보지 않겠나? 얘기는 일 끝나고 나중에 들려주고 싶네. 몹시 궁금한데 지금 해주면 안 되겠나? 그럼 같이 가겠나? 물론이지. 무조건 자네가 원하는 대로 하겠네. 여전하군. 출발하기 전에 식사할 시간은 있으니까. 좋아. 그럼 설명하지. 벼랑 밑에서 기어 올라오는 일은 전혀 어렵지 않았다네. 왜냐하면 애당초 난 떨어지지도 않았으니까 말이야. 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렇다네. 난 안 떨어졌어. 그리고 내가 써놓은 편지는 가짜였어. 아무런 의미도 없었던 거지. 내가 쓴 건 분명해. 그 편지를 담배 케이스와 함께 바위 위에 두고 좁다란 길로 내려갔어. 모리아티 교수는 바로 내 뒤를 따라오더군. 벼랑 끝까지 가서 멈추자 모리아티가 두 팔을 들고는 나에게 덤벼들더라고. 그는 더 이상 솟아날 구멍이 없다는 걸 알고는 나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거야. 우리는 벼랑 위에서 뒤얽혀 한참을 싸웠지. 다행히 내가 유도를 배워두어서 그때 꽤 도움이 되더군. 교묘하게 그의 팔을 빠져나올 수 있었으니까. 한데 그 순간 그는 균형을 잃으면서 폭포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지. 아득한 심연 속으로 말이야. 바위에 부딪혀 튕겨져 나가다가 물속으로 빠지는 걸 봤지. 홈즈의 설명이 너무 흥미로워 나는 바짝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내려간 쪽으로만 나 있고 올라온 흔적은 없던 걸. 그건 이유가 있지. 모리아티가 떨어지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건 어쩌면 내겐 행운의 기회일지도 모른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는 모리아티 한 사람이 아니다. 그 두목이 죽은 걸 알고는 나에게 복수의 칼날을 가는 자가 적어도 셋은 있을 것이다. 결국 셋 중 한 사람이 나를 죽일 것이다. 하지만 내가 지금 죽은 걸로 해두면 그들은 해방된 것으로 알고 다시 활약할 것이다. 그러다 범행을 저지르면
놈들의 덜미를 잡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이렇게 말일세. 그리고 일어나 뒤에 있는 바위를 살펴보았지. 좁다란 길 쪽으로는 발자국을 남기지 않고 가기가 불가능해서 바위 위로 넘어가 볼까 해서 말이야. 그런데 너무 높아 올라갈 수가 없더라고. 구두를 거꾸로 신을까 생각도 해봤지만 결국 세 사람 발자국이 남으면 그건 연극이라는 게 드러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난 바위로 올라가기로 했네. 무척 위험했지. 뒤에서 폭포 소리가 무시무시하게 들렸으니까. 게다가 모리아티가 컴컴한 심연 속으로 나를 부르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 발이 미끄러지기만 하면 나도 끝장이었지. 잡고 있는 풀이 뽑히고 발이 미끄러지면서 엉금엉금 기어 간신히 넓은 바위까지 나올 수 있었네. 바위가 전부 이끼로 덮여있더군. 그곳은 전혀 눈에 띄지 않는 곳이라 난 벌렁 누워 있었지. 사람들이 와서 순 엉터리로 조사를 하고 있는 동안 난 거기 계속 누워 있었어. 그들이 모두 떠날 때까지 말일세. 그래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을 맞게 되었다네. 얼마나 놀랐는지 지금도 간이 떨리는군. 엄청나게 큰 바위가 위에서 굴러내려와 내 옆을 스치고 튕겨져 나가면서 폭포 아래로 떨어지더라고. 처음에 난 그냥 바위가 무너져 떨어졌나 보다 생각했지. 그런데 무심코 위를 쳐다보았더니 어스름이 해가 넘어가는데 사람 머리 하나가 보이면서 또다시 큰 바위가 굴러내려오는 거야. 그러고는 바로 내 옆으로 부딪히며 떨어지는 게 아닌가. 순간 생각이 스치고 지나더군. 모리아티의 부하가 근처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상황을 전부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모리아티 대신 복수하려고 나에게 서서히 다가왔던 거지. 나는 황급히 아래 좁은 길로 내려갔어. 내려갈 때가 올라올 때보다 훨씬 더 어렵더군. 너무 위험했지만 그런 생각을 할 틈이 없었어. 내려가다가 바위에 매달려 있는데 세 번째로 바위 덩어리가 굴러내려오더라고. 천운이었지. 왜냐면 결국 미끄러졌는데 폭포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그 좁은 길로 내려섰으니까 말일세. 그때부터 난 캄캄한 산속에서 16km를 헤매다가 일주일 후에 이탈리아의 플로렌스에 닿게 되었다네. 이 세상에서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지. 마이크로프트 형만 제외하고 말일세. 자네한텐 미안했지만 내가 죽었다고 알려지는 게 꼭 필요했어. 그리고 자네한테 알렸다면 내가 사라진 이야기를 그렇게 실감나고 힘있게 못 썼을 거야. 틀림없이. 지난 3년간 자네한테 편지를 쓰려고 여러 번 펜을 잡았지만 자네가 자칫 비밀을 누설할까봐 계속 망설였던 거라네. 아까 자네가 내 책을 떨어뜨렸을 때도 내가 얼른 피했던 건 행여라도 내 신분이 드러날까봐 그랬던 거야. 마이크로프트 형한테는 돈이 필요해서 할 수 없이 알리게 됐던 것뿐이야. 어쨌든 그 사건의 재판은 실망스럽게 끝났다네. 모리아티 패거리 중에서 가장 위험한 두 사람이 무죄로 풀려났으니까. 그들이 바로 나를 벼르고 있던 자들이거든. 그래서 난 2년 동안 티베트에 가 있었어. 지겔손이라는 노르웨이인이 쓴 탐험기를 혹시 봤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내가 쓴 기록이라는 건 전혀 눈치채지 못했겠지. 그 다음엔 페르시아와 메카, 이집트를 거쳤다네. 그리고 프랑스 남쪽 몽펠리에의 한 연구소에서 몇 달 동안 콜타르 유도체 연구를 했는데 좋은 성과를 얻었어. 그러는 동안 런던의 두 패거리 가운데 한 놈만 남았다고 하기에 막 귀국하려는데 파크레인 사건이 터진 거야.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베이커가의 하숙집을 찾아갔는데 허드슨 부인이 기절할 정도로 놀라더라고. 내 방은 다행히 마이크로프트 형이 정리를 잘해줘서 그대로 있더구만. 그래서 옛날을 생각하면서 늘 앉았던 안락 의자에 앉아봤는데 왓슨 자네가 내 앞에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군. 실종된 지 3년째인 4월 어느 날 홈즈는 이렇게 불쑥 나타나 그간의 얘기를 들려주었다. 여전히 날카롭고 진지한 표정으로 얘기하는 그의 모습을 보지 않았다면 난 믿을 수 없었을 것이다. 나의 고독한 생활에 대해 그도 어디서 들었는지 동정어린 말을 몇 마디 하기도 했다. 세상에 일보다 좋은 약은 없다네.
밤에 같이 할 일이 하나 있는데 어때? 할 텐가? 만약 성공하면 남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를 알게 될 것일세. 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그는 더 이상 설명해주지 않았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걸 알게 될 걸세. 이따가 9시 반에는 빈집으로 출발하네. 마침내 9시 반이 되자 나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권총을 챙겨 홈즈와 함께 출발했다. 홈즈는 계속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가만히 보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범죄로 들끓는 런던의 컴컴한 정글에서 오늘 밤 그가 어떤 맹수를 포획할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의 표정으로 보아 심상치 않은 일임은 분명했다. 그는 고행자 같은 냉랭한 얼굴에 이따금 씁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마차는 카벤디시 광장에서 멈췄다. 홈즈는 주위를 살피며 마차에서 내려서서는 걸을 때도 계속 누가 뒤따라오는지 극도로 조심을 했다. 길도 그냥 가는 게 아니었다. 그가 런던의 골목들을 훤히 꿰차고 있다는 건 정말 놀랄 일이었다. 그날도 그는 마구간을 지나 작은 길로 들어서더니 곧 맨체스터 대로로 빠져나와 다시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나무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열쇠로 어떤 집 뒷문을 따고는 내가 뒤따라 들어가자 얼른 다시 닫았다. 그곳은 비어있는 집이었다. 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어 신발 소리가 크게 울렸다. 홈즈가 내 손목을 잡고는 복도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왔다. 오른쪽으로 꺾어지자 네모난 큰 방이 나타났는데 한가운데 무슨 물체가 놓여 있는 게 어렴풋이 보였다. 홈즈가 내 어깨를 짚으며 나직이 속삭였다. 여기가 어딘지 알겠나? 나는 먼지로 뿌연 창문을 통해 겨우 밖을 내다볼 수 있었다. 아니, 여기 베이커가 아닌가? 맞아. 여기는 camden하우스야. 내 하숙집 바로 건너편에 보이는 집 말일세. 근데 여기는 왜 온 거지? 여기서 저 건물이 가장 잘 보이거든. 왓슨, 창문 옆으로 바짝 붙어 서주게. 밖에서 보이면 안 되니까. 자, 하숙집 내 방도 보이지? 3년쯤 떠나 있는 동안 내가 자네를 놀라게 하는 재주도 전부 잃어버린 것 같아. 나는 창문으로 다가가 방을 올려다보았다. 그러다 순간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다. 커튼이 쳐져 있는데도 방 안이 환히 보였는데 거기에 남자의 그림자가 아른거렸다. 그림자는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머리와 얼굴 모양 등이 홈즈와 영락없이 똑같았다. 너무나 놀라워 나는 옆에 정말로 홈즈가 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를 만져보았다. 어떤가? 정말 놀라운데? 어떻게 한 거지? 내 솜씨가 아직 죽지는 않은 모양이네. 홈즈는 마치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보며 기쁨과 자부심을 느끼는 것처럼 말했다. 어때? 나랑 꼭 닮았지? 난 자네가 저기에 있는 줄 알았다니까. 오스킨 위니에가 제작한 것일세. 밀랍으로 만든 반신상이지. 나머지 작업은 아까 저곳에 들렀을 때 했다네. 그런데 자네 무슨 일이야? 아, 저 방 안에 내가 있는 것처럼 꾸며야 할 일이 있어서 특히 어떤 인물한텐 그렇게 보여야 하거든. 그럼 지금 저 방을 누가 지켜보고 있다는 건가? 그렇다네. 누군데? 오래전에 내가 자기 우두머리를 라이엔바우 폭포 아래로 떨어뜨려 죽인 후로 나를 감시하고 있어. 그는 지금 내가 저 방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어.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운 나쁘게 들키고 말았다네. 어떻게 알았는데? 창문으로 엿보고 있더라고. 파커라고 하는 녀석인데 별 볼 일 없는 놈이야. 강도짓을 하고 있지. 하지만 배후에 강적이 하나 있어. 모리아티가 죽은 후 절벽 위에서 바위를 떨어뜨린 그놈 말이야. 그놈이 아까부터 내 뒤를 밟아왔는데 지금은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지. 그의 계획이 이제야 이해가 갔다. 우리는 창문 밖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홈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날씨가 으슬으슬 춥고 좋지 않았다. 바람이 불어대자 사람들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행인들 속에서 같은 사람을 몇 번 본 것 같았다. 그리고 좀 떨어진 집 현관에 두 남자가 바람을 피하듯 서 있는 게 보였다. 홈즈는 초조한 듯 손끝으로 벽을 두드렸다. 어느새 12시가 가까워져 행인들도 줄어들었다. 홈즈는 이제 방 안을 왔다 갔다 서성거렸다. 나는 그에게 말을 하려다가 문득 건너편 그 방을 다시 쳐다보았다. 순간 다시 한번 깜짝 놀랐다. 홈즈! 그림자가 움직이는데? 창문으로 보이는 밀랍 인형이 이번엔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그래, 움직였을 거야. 그는 자기보다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과 말을 할 때면 불같은 성질을 내보이곤 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뻔한 인형을 갖고 온갖 술수를 부리는 놈들을 속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지금 여기서 3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 허더슨 부인이 계속해서 저 밀랍 인형을 8번 돌려놓았네. 15분마다 한 번씩 말이야. 부인은 자신의 그림자가 비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지. 악! 그때 홈즈가 벼랑간 외마드의 소리를 지르며 몸을 굽혔다. 현관에 서 있던 두 남자는 보이지 않았다. 밖은 더욱 어두워졌고 홈즈의 방엔 여전히 환한 불빛이 켜져 있었다. 그때 사방이 조용한 가운데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홈즈가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낸 소리였다. 그러더니 갑자기 나를 구석으로 끌고 가서는 소리내지 말라는 신호를 했다. 그의 손이 떨고 있었다. 나는 그가 이렇게 흥분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어두운 거리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바람만 불고 있었다. 순간 홈즈가 재빨리 감지하고 있는 게 뭔지 알아차렸다. 어디선가 들릴 듯 말 듯한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매우 조심스러운 소리였다. 그 소리의 진원지는 앞쪽 거리에서가 아니라 뒷문 쪽이었다. 그러고는 문이 열리고 이내 닫혔다. 발자국 소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조용히 걷는데도 집이 텅 비어 있어서인지 크게 울렸다. 홈즈가 벽에 몸을 바짝 붙이자 나도 권총을 잡고 몸을 숙였다. 곧 어둠 속에서 사람 모습이 희끗 나타났다. 그는 몸을 낮추고 살금살금 안으로 들어왔다. 2.5m 앞까지 다가왔는데 가만 보니 놈은 우리가 거기 있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는 우리 바로 옆을 지나 창문으로 가서는 조심스레 문을 살짝 열었다. 그는 창문 아래로 머리를 낮추고 있었기 때문에 길에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에 그의 얼굴이 살짝 보였다. 그는 몹시 흥분해 있었다. 눈빛이 번뜩이고 억센 주름살이 팬 얼굴은 실룩거렸다. 나이가 좀 들어 보였으며 대머리에 코밑 수염이 나 있었다. 머리에는 오페라 모자가 비스듬히 씌워져 있었으며 외투 속에는 흰색 야회용 셔츠를 입고 있었다. 남자는 지팡이 비슷한 걸 들고 있다가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큰 물건을 꺼내 뭔가 작업 같은 것을 한참 동안 했다. 이때 날카로운 소리가 들리더니 다시 뭔가를 문지르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작업이 다 끝났는지 그가 일어났을 땐 가만 보니 손에 장총이 들려 있었다. 그는 창문에 그 총을 올려놓고 조준을 했다. 그가 노리는 방향은 바로 홈즈의 방이었다. 한참 아무 기척이 없더니 쉭 하는 총알 소리에 이어 주위의 유리창이 깨지면서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순간 홈즈는 야수처럼 뛰어 그 남자를 덮쳤는데 남자도 앉아서 당하지는 않겠다는 듯 온 힘을 다해 홈즈의 목을 움켜쥐려고 했다. 순간 내가 달려들어 권총의 개머리판으로 놈의 머리를 후려쳤다. 그리고 쓰러진 놈을 내리누르는 사이 홈즈가 호루라기를 크게 불었다. 그러자 곧 경찰들이 달려왔다. 레스트레이드 경감, 안녕하시오. 아, 홈즈씨. 런던으로 잘 돌아오셨습니다.
비공식적인 도움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레스트레이드 경감? 미궁에 빠진 살인사건이 1년에 3건이나 발생하면 곤란하니까요. 그래도 모울지 사건은 다른 사건들보다는 뭐랄까. 그렇지, 인상적이던데요. 거리에 사람들이 모여들자 홈즈는 창문을 닫았다. 그러고 레스트레이드는 초를 2개 꺼내 불을 붙였다. 비로소 놈의 얼굴이 자세히 보였는데 지독하게 혐오스러운 인상이었다. 냉소적인 눈빛과 매섭게 생긴 코, 그리고 깊게 팬 주름은 누가 봐도 위험한 공격성이 느껴질 만했다. 놈은 증오스러운 표정으로 홈즈를 노려보았다. 이 악마 같은 새끼. 아, 대령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나그네 인생 마지막엔 애인을 만난다고. 옛날 연극에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못 만났네요. 그때 폭포 위 절벽에서 본 게 마지막 아니었던가요? 놈은 넉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홈즈를 쏘아보며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교활한 악마 새끼. 홈즈는 놈이 뭐라고 하든 무시한 채 큰 소리로 말했다. 아, 제가 아직 이분 소개를 안 했군요. 이 신사는 세바스찬 모란 씨인데 한때 대영 제국 인도에서 장교로 지냈고 또 맹수 사냥에 있어서는 최고였죠. 그렇죠, 대령? 호랑이 사냥에서는 아직도 당신의 기록을 깬 자가 없죠. 음험한 늙은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계속 노려보고만 있었다. 그의 잔인한 눈매와 억세 보이는 수염을 쳐다보고 있자니까 그 남자 자체가 마치 한 마리의 호랑이처럼 보였다. 당신 같은 사냥 선수가 이런 하찮은 속임수에 걸려들다니 정말 이상하군요. 아마 해봤겠지만 나무 아래에 양 한 마리를 묶어놓고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호랑이가 다가오기를 기다려본 적 말이요. 물론 호랑이가 당신 한 명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실수할 때를 대비해서 예비용 총을 가져오셨겠지. 자, 난 이렇게 준비해 왔어. 홈즈가 우리들을 둘러보며 총을 들어 보였다. 그때 모란이 무서운 기세로 홈즈에게 덤벼들려고 하자 경찰이 제지했다. 사실 나도 좀 놀랐는데 당신이 이 빈집의 창문을 이용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지. 길에서 총을 쏠 줄 알고 레스트레이드 경감과 부하들을 대기하게 한 거요. 모란이 이번엔 레스트레이드를 향해 돌아섰다. 당신이 나를 체포할 권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저자가 계속 빈정거리는 걸 참을 수가 없어요. 법대로 정당하게 체포하려면 다른 것도 정당하게 해주기 바라오. 물론이죠. 그럼 홈즈 씨, 더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홈즈는 바닥에 놓여있는 모란의 장총을 집어들어 자세히 살펴보았다. 역시 대단한 총이구만. 소리도 안 나고 힘도 엄청 좋아. 모리아티가 전에 주문한 총인데 독일의 장림 기술사 폰 헤르덴이 만들었지. 이 총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보기는 처음이야. 레스트레이드 경감? 그럼 이 총을 좀 맡아주시오. 네, 그러죠.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레스트레이드가 모란을 데리고 나가려다 말고 물었다. 저 자를 무슨 용의자로 데려갈 건지 알아두고 싶군요. 물론 셜록 홈즈 살해 미수죄죠. 내 이름은 일체 거론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이번 일의 공과는 당신에게만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당신이 한 일이죠.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에도 대담하게 정통으로 마쳤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경찰이 쑤시고 다니면서도 아직 못 찾고 있는 범인 말이요. 지난달 30일에 로널드 아데어 경을 살해한 범인이 바로 이 세바스찬 모란이죠. 이게 진짜 이자의 죄명입니다. 자, 왓슨, 내 방으로 가서 담배 한 대 피우지 않겠나? 창문이 깨져서 찬바람은 들어오겠지만 말이야. 뭔가 재밌는 얘기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홈즈의 방은 달라진 것 없이 옛날 그대로였다. 허드슨 부인과 밀랍 인형이 우리를 맞이해 주었다. 그 인형은 오늘 밤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 홈즈의 가운을 입고 있는 모습이 그와 너무나 똑같았다. 부탁드린 대로 하신 거죠, 허드슨 부인?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했어요. 잘하셨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총알을 맞은 거죠? 이 밀랍상에 맞았어요. 머리를 뚫고 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자, 여기 있어요. 끝이 완전히 눌렸네요. 홈즈는 총알을 받아서 나에게 보여주었다. 자, 보게. 이게 그 장총 탄알이야. 천재적이지. 이걸 공기총으로 쐈다는 게 믿어지나? 그런데 왓슨, 옛날처럼 그 의자에 한번 앉아보게. 얘기할 게 좀 있네. 홈즈는 코트를 벗더니 인형에 입혀놓은 가운으로 갈아입었다. 옛날에 많이 봤던 그의 모습이었다. 옛날의 명사수 신령은 여전하군. 조금도 죽지 않았어. 뒤통수 한가운데를 겨냥해 박살낸 걸 보니까. 어쨌든 인도에서 소문난 사수였거든. 지금 런던에 이만한 자는 없을걸? 자네도 모란이라는 이름은 들어봤지? 아니, 전혀 못 들었어. 아, 그래? 참, 자네는 그 대단한 지략가였던 모리아티도 몰랐다고 했지. 거기, 책장에서 인물 색인표 좀 꺼내주게. 그는 소파에 앉아 연신 담배를 피워대며 색인표를 한 장씩 넘겼다. 아, 여기 모란이 나와 있네. 홈즈가 내게 색인표를 보여주었다. 모란 세바스찬, 예비역 대령. 전 벵골 제1공병대 소속, 1840년 런던 출생. 부친은 전 페르시아 주재 영국 공사이며 제3급 바드 훈장을 받은 준 남작 오거스터스 모란. 이튼 학교와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학. 조워키 전쟁과 아프간 전쟁의 종군. 저서로 서부 히말라야의 맹수사냥. 정글에서의 3개월이 있음. 가입한 클럽은 영국 인도 클럽, 턴커빌 클럽, 바가텔 카드 클럽. 그리고 여백에 런던 제2의 위험인물이라는 메모가 있었다. 군인으로는 아주 대단한 프로필인데? 내가 색인표를 돌려주며 말했다. 그렇지. 어느 시기까지는 제대로 산 거지. 원래는 아주 강직한 데가 있었던 거야. 사람은 자기 부모가 살아온 과정을 담게 마련인데 어느 순간 급격히 변했다는 건 잠재해 있는 기질이 자연스레 나온 결과라고 나는 믿고 있네. 말하자면 개인은 그의 혈통의 내력을 축소해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놀라운 생각인데? 뭐, 꼭 그렇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야. 어쨌든 모라는 악의 기운 쪽으로 흘러갔어. 그래서 스캔들로 확대된 건 아니지만 그는 인도에 있을 수가 없어서 런던으로 돌아온 거라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나쁜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 그때 우연히 모리아티를 만나게 된 거야. 모리아티는 그에게 보수를 많이 주고 까다로운 사건에 몇 번 써먹었지. 1887년에 일어난 스튜어트 부인 사망 사건 있잖은가? 모른다고? 좋아, 됐어. 그 사건 배후에 바로 모란이 있었거든. 그런데 결국 물증이 안 나왔어. 어쨌든 모리아티 일당이 검거됐을 때도 그자는 교묘히 빠져나가 잠적했지. 언젠가 내가 자네 집에 갔을 때 공기총을 보고는 창문을 닫으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 난 이미 그가 그 공기총을 갖고 있었다는 걸 믿고 있었고 또 그걸 갖고 있는 자가 위험인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조심을 했던 거라네. 그러고는 우리가 스위스로 갔을 때 모란이 모리아티와 함께 우리를 미행했던 거야. 프랑스에 있는 동안 난 신문을 유심히 봤지. 모란을 체포할 기회가 없을까 하고 말이야. 그 자가 계속 런던에 있는 한 내가 가서 살 수는 없었어. 결국 언젠가는 나에게 복수할 기회를 잡을 테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하다 할 수 없이 기다리기로 했어. 그자의 꼬리가 잡힐 때까지 말이야. 그러다가 이번에 로널드 아데어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야. 이 과정을 모두 안다면 범인이 모란이라는 자연스러운 결론이 나온다네. 다시 설명하자면 이렇지. 그는 클럽에서 아데어 경과 카드게임을 했어. 그런 다음 그의 뒤를 밟아 집까지 와서 열려있는 창문으로 그 공기총을 쏜 거야. 내가 말했잖은가. 그는 명사수라고. 게다가 총탄 맞은 증거가 있으니까 그를 교수대로 보내는 건 간단하게 됐지. 그래서 난 런던으로 곧바로 왔어. 그의 감시망에 금방 탈로가 나고 말았지만 어쨌든 그자가 어떤 대비를 할 거라는 건 불을 보듯 뻔했어.
내가 자신의 범행과 관련해 온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했을 테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즉시 나를 없애는 것이었지. 그 위력적인 무기 한 방이면 끝나니까 말일세. 그래서 내 방에 밀랍 인형을 배치해두고 경찰에 알렸던 거라네. 그런데 참, 자네가 말한 건너편 현관에 있는 자들은 경찰이었어. 그리고 아까 그 빈집은 내가 감시 장소로 택한 곳이었는데 모란이 그곳으로 와서 총을 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 자, 전부 얘기했네. 어떤가, 왓슨? 아직도 궁금한 게 있나? 있지. 왜 모란이 아데어 경을 죽인 거지?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어. 아, 그거. 그 점은 여러 가지 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도 정답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걸세. 이미 드러난 증거 위에 각자가 추측할 뿐이지. 자네도 짐작되는 게 있겠지. 전반적인 설명을 하는 건 어렵지 않네. 조서에 의하면 아데어 경과 모란은 같은 파트너로서 상당히 따고 있었다고 하더군. 아마도 모란이 속임수를 잘 썼기 때문일 거야. 그리고 아데어 경은 살해된 바로 그날 그 사실을 알아챘던 거지. 그래서 모란에게 자발적으로 클럽을 탈퇴하고 다시는 카드게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을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했겠지. 물론 그는 모란보다 훨씬 더 젊고 상대가 사회적인 신분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는 없으니까 조심스럽게 경고했을 거야. 하지만 모란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을 해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클럽을 그만두면 끝장나는 거였지. 그래서 아데어 경을 죽였던 거야. 살해될 때 아데어 경은 식구들이 들어와 돈 세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문을 안에서 잠근 것이었네. 내 추측이 어떤가? 맞을 것 같군. 여하튼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지겠지. 그나저나 폰 헤르덴의 그 걸작 공기총은 런던 경시청 박물관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귀찮은 모란에게서 해방된 셈이네. 그런 거로 셜록 홈즈는 다시금 런던에 복잡다단하고 흥미로운 문제들을 탐구하며 살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이지.